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이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 무주택자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이 저는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 폭락론자였고 폭락을 계속 믿고 수년 동안 집을 사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뭐랄까 기회비용의 손실로 저에게 왔었죠. 그때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고 한국 경제가 좋아질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막연한 어떤 경제에 대한 비관론적인 기사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고 더 싼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조금 더 언론의 기사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조금 고민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봤다면 바로 제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후회와 어떤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20대, 30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바른 판단과 적절한 타이밍에 주택을 구입하여 어떤 자기 자산을 증식시키는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필요한 영역에 여러분들이 도움 드리고자 조금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판단하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현재 소득이 조금 증가하고 누구나 돈을 좀 벌면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서울에도 살아보니까 상당히 인프라도 좋고 돈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누구나 돈이 있다면 집을 사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줄더라도 해외에서 서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인구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미 한류나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소개로 동남아인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이미 많이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외 수요까지도 꾸준하게 창출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통일까지 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서울에 과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난 몇 년간 인하가는 거의 없었고 신규 주택은 지금 거의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급여 그리고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분이 집값이나 건설비에 반영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더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조정받고 안정화되는 시기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언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오르는 게 기대하는 것인지 떨어지는 게 기대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웨이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얘기를 좀 드린 건데요. 2008년도에 부동산에 폭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부동산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그 시절에 2008년, 9년 이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의 도곡 렉슬 약 20에서 22, 3억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던 집값이 2012년도에 12억으로 폭락했습니다. 약 50% 폭락한 거죠. 지금 폭락은 폭락도 아닙니다. 한 20, 30%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50%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폭등을 바로잡기 위한 원인을 공급 부족과 규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부동산의 문제점을 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강남에 어마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급된 부분이 내곡, 세곡, 그리고 한양, 의뢰 이런 지역, 강남권 지역에 어마어마한 신규 택지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죠. 그러면서 반값 분양식의 LH공사를 통해서 강남 시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2억 후반, 3억 초반대의 25평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25평. 국민평에 33평이죠. 아파트를 엄청나게 공급합니다. 이런 공급을 통해서 강남 집값은 순식간에 2012년도 최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 위기가 2011년인가 발생하죠. 그거에 맞물려서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집값은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 최저점이 201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현재까지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2022년에 그리고 2023년 초반까지 약간의 조정을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2년도에 저점을 찍었던 주택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공급이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론이 충분히 계획대로 이어져서 박근혜 정부까지 150만 호에 이르는 공급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실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현재까지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큰 폭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에 다시 집 올리면 됩니다. 그거는 정치적 문제고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펼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그 수요를 받쳐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규제에 의해서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느냐 조금 적게 오르느냐 영역이지 장기 우상향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느냐라고 답답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 때문에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곧 집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지로 인구들은 늘어나가겠죠. 서울 인구 줄어나가는 게 집을 살 수 있는 인원들이 집을 못 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집을 못 사서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서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100만 명 줄어도 서울 인구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모두가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900만 호가 서울에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계속 수요 공급 곡선을 봤을 때는 늘 공급 부족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고 새로운 고급 주택 그리고 새로운 멋진 어떤 한강변의 주택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대도시를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죠. 각각의 랜드마크 지역의 집값들은 대부분 100억, 200억 우습게 넘어갑니다. 한국도 한강변 아파트가 100억 하는 시대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한강변 아파트가 50억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당히 빨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50억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의 가치와 자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0억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값이 빨리 떨어져서 좋은 집을 싸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꿈 깨시고 어서 빨리 작은 집이라도 사셔서 갈아타기 형식으로 해서 자본을 증식시키셔야 됩니다.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해서 자본을 증식시키셔야 됩니다. 일도 하시고 집도 사고 팔고 하시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10년 안에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의 인플레이션이 기본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30%입니다. 복리로 계산 안 하고 단리로 계산한 겁니다. 복리 계산 복잡하니까 단리로만 하겠습니다. 단리로 했을 때 30%입니다. 10억 집이 10년 지나면 13억이 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갑시다. 2015년도에 집값이 5억 했던 집값이 30%가 올라서 6억 5천 현재 6억 5천 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6억 5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억 하던 집이 집값 떨어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3% 임금 인상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왜 집값이 3% 외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냐는 거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3%, 10년이면 30%고 20년이면 60%입니다. 여기에 복리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때 사실은 40%, 50%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걸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집이라고 그렇게 호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월급 받아서 평생 15년, 20년 모아야지 15년, 20년 모아도 서울 집값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5년, 20년 안 모아도 복리로 자산 증식하고 투자하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고 중견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이 신입사원, 연봉 5천의 신입사원에 입사해서 연봉 1억까지 가는데 보통 7, 8년이면 갑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거기에 직급별로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7년에서 8년이면 연봉 5천은 연봉 1억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연봉 1억 받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절대 숫자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요즘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쉽게 돈 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수요들도 계산해 보셔야죠. 통계청에서는 그런 수요까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판단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 자본주의의 노예로 고만고만하게 보아두면서 계속 정부욕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만족스럽고 그 또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대로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삶을 만족하지 않고 계속 비판하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없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값의 상승 요인은 다시 정리하면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만 들어가면 바로 집값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합심해서 집값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린벨트 풀어서 2, 3년 안에 아파트 쫙 올리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토목 그리고 현대건설을 통해서 쌓아왔던 노하우, 본인의 기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2, 3년 안에 집을 공급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겠지만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정치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누구의 말을 믿고 정책을 펼쳐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공급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답 나오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좋은 학군지는 계속 사람들이 이사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양질의 주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논리로 보시고 그래도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 가면 싼 집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집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1,000만 원짜리 집도 샀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1,000만 원짜리 집 어디서 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3개월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6천만 원으로. 어딘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실행해보지 않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집이 없니? 어떻게 이런 집값이 비싼 나라에 살 수가 있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패배자 마인드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장 베스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사시면 됩니다. 대신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인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공부하고 사셔야 됩니다. 무작정 사시면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 2,500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본주의 플레이북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주워 듣고 훈수 뜨면서 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 없습니다. 제 구독자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걸 믿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했던 거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약간 사투리 영향이고 해서 사실 듣기 상당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또 더더욱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댓글 통해서 많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